네,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9급 시험 행정학 개론의 기출문제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늘상 그렇지만은 행정학 개론이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 나오는데 시험 시간에 단어 하나에 현혹이 돼가지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많은 문제들을 평소에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아. 네,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1번에 행정가치. 이번에는 1, 2, 3, 4번이 이것저것 다 섞어놨네요. 네. 1번은 과정설. 네. 실체설과 과정설. 그럼 말 그대로 실체. 사익을 초월한 어떤 실체적인 그 공익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뭐겠어요?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 도덕 규범, 어떤 개념을 딱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었죠. 그러면 1번은 틀린 겁니다. 네, 과정설은 사익들이 서로 조정되고 타협된 결과가 공익이다라는 것이 과정설인데, 1번은 그러면 실체설로 바꿔 써야 돼요. 2번. 사회적 형평성.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가 되는 건데, 이게 언제 등장했냐면, 1960년대에 이제 신행정학파 있죠? 신행정학파가,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사회적 형평성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민주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민주성이나 효율성,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신행정론, 그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모든 학파는 이러한 원리들도, 이러한 이념들도 다 중시하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중시하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은 인간관계론? 네, 인간관계는 너무 시기가 빠르죠. 이때는 아직 사회적 형평성의 이야기를 잘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30년대에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것이 기계적 효율성의 반대말 아닙니까? 기계적 효율성이 이제 20세기 초반기까지만 해도 기계적 능률성. 교과서에는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1920년대, 30년대 사회적 능률성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정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이거는 같은 것은 같은 것. 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절대적 평등관의 개념이에요. 그죠? 네. 수평적 형평성. 네. 수평적 형평성. 형평성을 논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형평성을 논할 때 같은 것.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 효율성에 관련된 지문이 아니라고. 3번은. 4번은 효과성은 개념 정의가 목표 달성의 정도다. 맞아요. 그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게 효과성이고, 60년대 발전 행정을 중시한 개념이다.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죠? 아주 쉬웠습니다. 1번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프랜차이즈는 원래 일정한 구역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이렇게 관할구역을 정해주고 얘네들한테 서비스의 독점권을 준다는 것이에요. 서비스 제공권을 이제 독점화해가지고 독점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프랜차이즈고, 지금 1번은 무슨 쿠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우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2번은 PPP 방식이 있어요.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그래서 공공 민간 협력 방식.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이제 정부가 각종 정부가 원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 네, 민간이 이게 시설을 해요. 시설을 하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20년이면 30년 운영을 하다가,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단? BOT죠. 그지? 대체적으로 BOT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PPP 방식은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BOT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2번은 맞을까요? 정부가 민간 부분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는 거야? 정부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고 민간 부분이 자본을 이용해서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그냥 민간업자들이 시설물을 짓는 거예요. 정부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3번. BTO 방식은 순서가 이제 BTO니까 건설한 다음에 직접 소유한 게 아니죠. T자가 트랜스포 바로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시점이 달랐죠. 직접 소유하면서라는 말이 틀렸잖아. 민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야. 정부에게 소유권 넘겨주는 거. 틀렸어요. 4번이 임대형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게 소유권 넘기죠. 맞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이제 임대료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다 이거지. 이게 그대로 맞죠. 4번 BTL 방식이. 이게 아마도 이제 2번 문제는 동그라미 2번 PPP 방식이 낯선 게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몰랐다 하더라도 모르실 수 있어요. 2번. 근데 이제 4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거. 60년대 나왔네요. 미국 사회 혼란 나오고, 적실정, 참여, 변화, 가치. 많이 낯선 단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 적실성, 이런 것이 바로 신행정학이라는 건 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4번. 합법성이라는 것은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거잖아. 법치행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이 막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행정활동하는 이것을 방지하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야. 법에 따르는 거지. 법이 정해준 대로 하는 것이. 그럼 맞는 거죠. 1번은. 2번은 사회적 효율성 또 나왔네.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을 내용하는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맞죠? 이거 보면 구급시험 문제를 만들 때 얼마나 좀 빨리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아니 같은 20문제 중에 똑같은 지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아까 사회적 효율성 어쩌고 해놓고 4번에서 또 나왔으니 그러니까 1번과 4번 그 지문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어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다른 문제도 또 나오더라고. 네, 보겠습니다. 자, 4번에 2번은 맞고요. 4번에 3번.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오늘날. 이럴수록에 어떤 초과분리라는 가외성 장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성이 높아진다? 맞았네요. 높아진다. 4번, 효과성. 여기 나왔네. 또 아까 1번 문제도 효과성 나왔는데, 1번에서는 저기 목표 달성도라고 했다가 여기서 4번은 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라고 했으니, 이거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 틀렸지. 그러면 4번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아니에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능률성이다. 능률성이라고 부르죠. 능률성. 그 뒷부분 볼까요?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에 능률성으로 고치면 맞게 돼요. 능률성이라 하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다. 그러니까 산출과 비용의 관계다. 이거야. 뒷부분 다 맞습니다. 이게 능률성으로 해버리면. 5번. 상향적, 하향적, 우리 많이 다뤘는데, 그죠? 정책 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하향적 접근 방법이고,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중시해가지고, 그죠? 현장, 집행 현장으로부터 정책의 어떤 성공 요인을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상향적 방법이다, 이거죠? 상향적 접근 방법. 그 1번은, 정책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다음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여기서 이제 목표는 여기서 설정하는 거잖아. 목표를 딱 설정하는데, 이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결국은 집행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향적 접근 방법의 내용이에요. 하향적 접근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1번. 그 다음에 2번. 엘모가 얘기했던 뭐건 간에 아무튼 지금 전향적이다 후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앞전자 써가지고 앞전자를 쓰면 얘 입장에서 오면 얘가 그죠?
앞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향적 접근 방법은 전향적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고, 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후향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후향적 접근 방법. 전향, 후향. 참고로 여러분 이거 언젠가 조직론 파트에서 했는데 조직을 통합시킬 때 통합하는 거. 여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 다른 이제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 옛날에는 부품을 이제 자동차가 부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유통도 시켰는데, 옛날에는 이러한 부품 회사가 따로 있고 유통 회사가 따로 있어. 여기 현대 자동차 회사라고 한다면 부품 회사나 유통 회사는 현대 자동차 회사 바깥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라서 뭐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킨다는 거죠. 이게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현대 자동차 회사가 부품 회사를 이렇게 통합한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네. 이걸 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구조가? 그 전에, 그죠? 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후방 통합이고, 현대 자동차가 이제 유통 회사를 통합시켜버리면 이거를 전방 통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이런 구조야.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향적이고. 그러니까 상향적은 다시 여기 윗상자, 윗상자를 썼지만 사실은 전후로 볼 때는 이게 후가 되거든요. 그 후? 그래서 후향적이고. 그 다음에 범어는 정형적 집행이다.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범어는요, 적응적 집행과 정형적 집행으로 나누는데, 범어 얘기할 때 이거 있죠? 하향적 접근 방법을 정형적 집행 방법. 요거를 적응적 집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약간 표현 방법을 달리 한다는 이야기고, 요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적응한다. 그러니까 집행 현장에 적응하여야 한다. 적응한다는 건 현장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정형적이다. 아주, 정식의 그 뜻이잖아. 오리지널한, 정형적. 정형적인 건 원래 이제 이런 하향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정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현장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책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사 2번, 3번이 잘 헷갈렸다 하더라도 4번 보면 일선 관료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4번이 정답인데, 혹시 이걸 가지고 가장 큰이란 말이 혹시 함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상향적 집행이라는 거, 그래서 집행 현장을 중시하는 거고, 립스키의 일선 관료론처럼 집행 현장에서의 일선 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정책 결정자보다 집행 현장에서의 관료가 중요하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민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일선 관료가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다음에 6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6번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주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략적 관리 방안이라는 건 전략적 정책 관리, 전략적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책에든 나옵니다. 제 책에도 나오고. 분명히 있었어. 근데 여기에 맞게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제자가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니은, 디귿, 리을부터 보면 니은, 디귿, 리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주 쉬워요.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놓아보시오. 니은이 가장 먼저 와야죠. 의제를 개발한 다음에 아젠다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리을이 앞에 와야죠. 리을. 대안을 먼저 모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집행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럼 기역, 미음, 비읍이 있는데, 규범적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 요 세 가지 놓고 보면 순서를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먼저 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목표거든요.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규범적인 가치를 파악해야 돼요. 현재 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것.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것이냐, 형평성을 추구할 것이냐. 뭐가 이제 가치 측면에서 먼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서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안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는 이것보다, 얘네들보다 늦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네. 대안을 탐색했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비읍이? 대안을 탐색했으니까 그 성공 가능성을 봐야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순서가, 여기에 들어맞는 게 뭐가 있어? 이게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순서는 정확하게는 요게 가장 먼저고, 1번. 네.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집행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혹시 여기에 정책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맨 마지막일 텐데, 여기 평가는 없죠? 정책 평가가. 집행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이제 단순 암기 문제였는데,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로이 같은 경우에, 로이는 그래서 분규. 그 다음에 알몬드 있죠, 알몬드는 추상이 나와야 돼요. 상추. 알지? 상추. 돼지고기 싸먹는 상추.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했었나.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어. 알몬드를 말이죠. 상추에다가 싸서 먹었어. 알몬드를 그래서 이거 좀 얘기해 줄 걸. 그지? 그래가지고 이 추상정책, 그죠? 상징정책. 이거는 이제 알몬드에 불렸습니다. 알몬드와 포엘에. 이제 경쟁적, 이제 프랭클린과 리플리는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나눴죠. 경쟁과 보호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과 분배 정책은 똑같이 들어갔어. 8번. 앨리슨 모형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앨리슨 모형은. 근데 워낙에 내가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앨리슨 모형의 1, 2, 3가, 합리 모형이잖아요, 첫째. 합리 모형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 모형.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자.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지금 미국 행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그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뭔가 같은 목표를 향해가지고 아주, 협력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인다 이거야. 마치, 그래서요, 일단 동그라미 2번. 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요, 마치 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단일의 어떤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뭐죠? 조직 과정 모형. 조직 과정 모형은 미국의 행정부가 이제 뭔가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얘네들이, 쿠바 미사일 사태가 결정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조직 과정 모형은 바로 SOP에 따라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뭔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가지고. 정해진 규칙을 둘러싸고 규칙이, 그죠? SOP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가지고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서 협상하고 조정하는 거였어요. 야, 그래가지고, 알죠? 그래서 여기에 헷갈릴 수 있었어. 지금 이 협상이나 조정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3번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참여자들 간에 타협 협상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결과가. 야, 애매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정확히는 협상, 조정, 타협 이런 것들이죠. 타협. 이것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보이긴 하는데 조직과정 모형들 사실은 SOP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해야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타협, 협상, 조정도 모델 3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관료정치 모형인데, 요 미국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있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장관이라든지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위 관리자들이 서로 개인 간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협상하고 사실은 타협하고. 알았지? 네. 그러니까는, 그죠?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은 사실은 요게 맞는 거. 모델 3에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 여기 개인 행위자, 대통령이나 장관들 있죠? 얘네들 누가 정치적 자원이 더 많으냐에 따라가지고 협상력이 달라지겠지. 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 문제 받았을 때, 아니, 1번, 2번, 4번은 틀림없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뭐가 함정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어야 돼. 예, 3번에 보면, 이 타협 협상에 좌우되는 건 아니고, 그 결과가 이제 뭐라고? 예, SOP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 기본서에도 분명히 비교를 해놓을 때 SOP에 의한다고 했어, 분명히 거기. 예, 모델 2는. 8번에서 많이 들었어요. 9번도 약간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말장난 같은데, 지금 목표의 대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목표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 9번의 1번은 이거 복수 정답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9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목표 전환이에요. 목표 전환. 그러니까 목표 대치와 목표 전환의 개념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1번은 뭐라고? 목표 전환이라고. 지금 분명히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전환한다. 목표 전환이라고. 그런데요, 어떤 체계를 보면, 어떤 교수님들 체계 보면 이 목표하고 전환은 동일한 것으로, 용어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환, 내 기본서도 이렇게 돼 있어. 목표 전환, 괄호 열고, 목표 대치, 목표 전도,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똑같은 말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으로 쓰여지냐면, 여러분 배운 거야. 규칙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제, 네. 그래서 조직의 목표보다는 오히려 그냥 법률이나 규칙이나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 이런 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전환과 대치가 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9번에 1번 보면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죠. 목표 달성이 어려우니까 기존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바꾼다. 이거는 이 규칙이나 절차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치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고? 1번은 이제 이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1번은 이 사람 출제자는요, 목표 전환과 목표 대치를 다른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9번에 1번은 틀린 거로 해야 돼. 알았지? 이 대치는 분명히 뭐라고? 대치는 목표 대치라는 것은 규칙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 그지? 조직의 목표보다 규칙이나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 이거를 목표의 대치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건 아니죠. 이걸 대치라고 하지는 않지. 애매했어. 자, 9번에 1번 그렇고. 그럼 목표의 다원화는, 멀티플리케이션? 네.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한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다원화한다는 거지. 추가하는 걸 다원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하는 것을. 그 다음에 목표의 확대는, 본래 목표의 확대라는 것은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확대예요. 범위를 확장하는 게 확대인데, 본래 조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또 선택하는 걸 목표 승계라고 하죠. 4번에 있는 승계입니다. 3번은 승계였어. 4번은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 어쨌거나 확장한다고 나왔는데 목표의 승계는 아니죠. 4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2번밖에 맞을 게 없어요. 자, 10번 문제. 이것도 많이 다뤘어요. 피들러는 LPC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그죠? 이제 상황에, 리더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유리성을 판단합니다. 유리성을 판단하는데, 이건 뭐죠? 관계. 그래서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업무 구조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느냐.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얼마나 세냐.
네, 요걸 가지고 이 상황, 리더가 처한 상황이 유리하냐, 중간 정도냐, 불리하냐, 이걸 이제 따진 거죠. 이걸 따져놓고, 그 다음에 LPC 스코어로 만든 업무 지향적 리더하고, 그러니까 업무를 지향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리더들이. 그럴 때, 각각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유리할 때, 여기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될 때, 요거죠, 요게 뭐야? 업무 지향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상황이 중간 정도 될 때는, 요거죠, 인간관계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 좋대요, 이렇게. 네, 상황이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을 때는 어떻다고? 업무 지향적인 리더십을 펼치는 게 좋고, 이렇게 설명한 게 필요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이번에 문제는 요걸 암기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2번이죠.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갑자기 부하의 성숙도 얘기가 나오는데, 부하의 성숙도는 그 머튼과 블레이드의 격자 이론, 허쉬와 블랭카드의 리더십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 행태를 취할 것이냐. 네. 2번 정답. 그 다음 11번. 아주 쉽게 나왔네요. 내용 이론. 어떤 욕구가 어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느냐가 내용 이론인데, 엘더퍼 이론, 허츠버그 이론, 맥클리랜드 이론들은 욕구 체계를 설명하는 거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어떤 욕구들이 있는가,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 이론인데, 부름의 기대 이론은 아주 대표적인 과정 이론이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욕구가 충족되는가. 아주 쉬웠습니다. 12번. 이거 혹시 어렵지 않았어요? 네, 맞췄어야 돼. 제가 우리 학원에서 제가 매일같이 1일 테스트 5문제씩 드리는데, 요 시험 보기 이틀 전인가? 내가 1일 테스트에 이거 나왔었어. 거기에는요, 민츠버그가 조직의 유형을 5가지로 구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 구조라는 건 민츠버그가 구별한 유형 방법이었어. 그지? 단순 구조가. 이 데프트의 이론은, 데프트는 이제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조직의 유형을 쭉 늘어나요. 이게 기능 조직부터, 그죠? 기능 구조부터, 기능 구조, 사업 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데프트가 구별한 거예요. 데프트의 구별 방법이 가장 유명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목차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에 기계적 구조의 특성이 더 나타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올수록에는 위기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데프트는. 자, 그 다음에 13번. OJT와 OFJT를 할 때, OJT는 현장 훈련이니까, 인턴십.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인턴 사원으로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키는 것도 현장에서 훈련시키죠, 인턴십. 직무 순환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직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현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실무 지도는 말 그대로 이제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을 일 시켜가면서 지도하는 거죠. 역할 연기라는 것이 과연 현장에서 하는 거야? 역할 연기는 이제 어떤 연출된 상황이잖아. 연출된 상황이니까 이런 건 공무원 교육원에서 OJT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 연기를 막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자, 너 민원인 역할을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나? 이거는 이제 교육원에서 하는 방법이죠. 역할 연기. 요게 그 서울시 시험 있잖아요. 몇 년 전 서울시 7급 시험 기출문제가 바로 이거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그때는 오답이 뭔고 하니 감수성 훈련이 나왔어. 똑같았어요. 나머지 점은 똑같고 오답으로 감수성 훈련이 나왔어. 이거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14번. 대표 관료제 가장 옳지 않은 것.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 노력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대표 관료제예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중에 이제 할당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막 여성이나 뭐 농어촌 출신을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까 역차별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죠.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는 이제 실적제를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실력이나 업적이 없는 사람도 대표관료제에서 관료로 뽑으니까 능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실적제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를. 3번이 정답. 4번은 맞죠. 여성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해당합니다. 15번. 공무원 연금도 이것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죠. 그래서 기금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따로 있죠. 기금. 그리고 그 해당 공무원도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객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본인도 기여한다 해가지고 기여제입니다. 네, 기금제이고 기여제다. 16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하는 거죠. 지출 항목인데, 투입 항목인데, 인건비, 물건비. 그런데 여기 맨 끝에 조직 목표 파악은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는 나타나 있지만 조직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안 나타나 있거든요. LIBAS는. 따라서 조직 목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치명적 약점이에요. 가장 오래된 예산 방식이긴 하지. 근데 이제 목표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2번이 정답으로 발표가 됐는데 2번. 3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조금 문제가 있어. 자, 3번 문제 볼게.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MBO는 부처별 기본 목표에 따라 부처별이라고 한 이유가 뭐야? 부처 단위로 한다는, 기관 단위로 한다는 거야. 조직 단위로 목표가 있고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죠. 이건 많이 했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방식이니까 상향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목표 정할 때 참여한다고 상향식 방식이다. 이거 틀렸어 이거. 4번은 연기준 예산은 기존 사업은 인정한데 아니에요. 연기준은 기존 사업이건 신규 사업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다 검토한다는 얘기죠. 기존 사업도 철저하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1번, 3번, 4번 명백히 틀렸습니다. 1, 3, 4 틀렸고 2번이 문제였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원래 단위 업무에다가 단위 업무 곱하기 단위 원가를 곱하면 예산액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단위 업무 청소 단위 업무량이죠. 청소를 100번 하는데 100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회 단위 원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요게 뭔가 활동 아니에요? 활동? 이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PBS잖아. 성과죠, 성과. 성과주의 예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뭐야? 성과. 이걸 이제 성과로 보는 거예요. 청소를 100번 했다. 이게 성과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을 측정한다는 맞는데 투입 요소 중심으로 이제 요게 투입 요소냐 이거죠.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이건 성과인데 투입과 성과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이걸 투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출제자는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성과를 내자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험가에서는 요게 좀 잘못된 지문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오늘 이번 시험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대개 수험가에서는 모든 교재들이 다 이거를 투입 요소란 말을 안 씁니다. 이게 PBS 설명할 때 투입 요소라고 안 해요. 이거는 성과, 산출, 여기에 중점이 있는 예산제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좀 의심이 있는데 할 수 없죠. 1, 3, 4번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예산 단일성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죠.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된다. 알기 쉽게 명확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 단일성은 예산은 하나여야 된다는 게 단일성이잖아. 일반 회계 예산 하나여야 된다는 게 단일성이 틀렸고 예산 완전성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낱낱이 예산서에 드러나야 한다. 바로 완전성 원칙 맞고요. 이걸 예산 총계주의라고 하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 총계예산주의 원칙. 총계예산주의. 2번이 정답이네. 3번. 예산 엄밀성이라는 것은 엄밀하다는 것은 예산과 결산은 동일해야 된다예요. 엄밀성이라는 건 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예산서는. 그런데 정해진 목표로 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한다. 목표, 금액, 기간. 이게 한정성 원칙이에요. 한정성 원칙, 뒷부분은. 4번은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통일성 원칙이죠. 국고 통일의 원칙, 통일성.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미안. 통일성이 아니라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단일성 원칙이라고, 단일성. 단일성 원칙인데, 이거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그 동그라미 3번의 뒷부분에 있는 게 한정성 원칙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무슨 뭐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 이렇게 안 물어봐서 다행이었어요. 이게 쉬운 문제 쉽게 출제된 거야. 17번은. 네, 18번. 이것도 쉽죠.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국가사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국가사무. 이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가 통일적 차원에서 처리되는 것들 4개 중에 딱 보면, 아니 지역 단위로 농림이나 상공업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진흥에 힘써야 됩니다.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민방위, 지역 소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한데, 축산물, 수산물, 양곡의 수급 조절과 이런 수급 조절하면 이게 지금 뭐 넓지도 않은 영토에서 이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3번이에요. 뭐 우편 철도 사업 어때요? 거기 그 해설지 쭉 보시죠. 네, 요런 내용들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19번. 티브 모형에서 제시하는 발로 하는 투표. 네. 설사 정확히 이거를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쉽게 나왔어. 19번에 1번 딱 보면, 야, 이게 티브 가설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져야 된다. 완전히 공개되어야만. 공개되어야 하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서울시와 인천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내용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공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서울시에서 살지 인천에서 살지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아요. 다수의 지방정보가 존재해야, 그래야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거지. 그리고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된다.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있다. 고정적인 생산 요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산 요소가 일단 뭐예요? 생산 요소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입니다. 자연 자원을 말하는 거야, 자연 자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존재 안 하면 되겠어? 그러면 존재해야 된다고 티브가 얘기했대요. 존재해야 된대. 고정적 자원들이 있어요. 생산 요소가. 그래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도. 그 다음에 배당 수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배당 수입, 배당한다. 이게 가령 서울시하고 이렇게 인천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선호할까요? 이제 어디를 선호할까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럴 때, 그런데 만약에 고용기회 같은 거 있죠. 네. 고용기회가 다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시로 갈 거야. 서울시가 만약에 고용기회가 많아. 여러분, 고용기회는 누가 제공하는 거야? 서울시가 제공하는 거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일자리가 많죠. 근데 서울시가 일자리가 많은 것이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도 있지만, 티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적인 요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배당 수입이라는 건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을 통해서 요 갑이라는 주민에게 얼마만큼 소득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회 보장급여 같은 것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돈. 이게 배당 수입이 됩니다. 그럼 인천시도 얘한테 배당 수입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배당 수입이고, 이 티브 가설은 그러니까 통제에 불가능한 이런 요인이 관여하면 안 되고, 그 뜻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만 생각하자 이거야.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수입들 있죠, 소득.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그러니까 평소 티브 가설에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이 안 나오고, 뭐, 배당 수입, 고정적 생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최적 규모가 있다, 뭐, 완전한 이동성,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됐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것도 맞출 수 있었어요. 19번에 1번이 바로 틀렸으니까. 20번. 미국 초기에, 미국 독립 시기죠. 그때 해밀턴은 암기하라고 했어요. 해밀턴은 중앙집권주의를 강조한 사람이고. 그래서 해밀턴의 이러한 사상이, 중앙집권적인 사상이 나중에 20세기에 오면, 뭐죠? 20세기에 그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같은 거 있죠? 이것의 어떤 사상적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죠? 뉴딜 정책이 바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틀렸고 1번. 메디슨은 바로 다원론자예요. 다원주의자. 그래서 이익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막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자유주의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3번의 제퍼슨은 오히려 지방분권 사상이에요. 알았어요? 중앙정부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자. 지방분권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1번과 3번이 거꾸로 됐네. 제퍼슨과 해밀턴이 뒤바뀌었어요. 윌슨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안 했어요? 네.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자잖아요. 즉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4번 아주 쉬웠죠. 해밀턴, 메디슨, 제퍼슨. 야, 이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서울시 시험이 금년에 6월달에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 해보십시다. 어렵지 않죠. 네, 서울시라고 해서 특별히 막 이상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